한무숙 원작의 감정이 있는 시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유달리 돌이 많은 마당이었다. 모래땅에 구르는 동글동글한 자갈돌 같으면 그렇지도 않으련만 시꺼먼 진흙땅에 반쯤 박혀있는 뾰족뾰족한 돌이고 보니 걸핏하면 발끝이 걸릴 법도 한 일이다. 그다지 넓지도 않은 마당인데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한 걸 보면 어지간히 마음이 바빴던 모양이다. 사실 이 침울한 곳을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만큼 희망이니 기대니 하는 심정보다 더욱 절박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여느 때 같으면 그 앞에서 버릇같이 망설이게 되는 출입구를 한달음으로 지나려 하는데 누군지 소매자락을 붙들었다. 내일이 공판날입니다. 네?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언해 줄 분은 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30전후의) 창백한 청년이다. 눈이 들떠 있었다. 손톱으로 쥐어뜯었는지 뺨에 끔찍한 핥힌 자국이 있다. 턱아래를 받칠 듯이 바싹 다가와서 말끝에 힘을 주며 노려보는 것이다. 몇 달을 드나드는 동안에 어지간히 익어버린 일이었지만 왠지 이때만큼은 나도 모르게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당황해졌다. 내일이 공판날이란 말이에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소에서 뵐까요? 청년은 안심한 듯이 희죽이 웃고 손을 내밀었다. 길다랗게 자란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끔찍스럽게 끼어 있었다. 청년의 억센 악수에서 풀려나 건물 안으로 발을 넘기며 나는 마음이 자꾸만 안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환자와의 면회를 청할 양으로 종업원을 찾았으나 일요일인 까닭인지 진찰실, 처치실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곤 보이질 않았다. 나는 남쪽으로 창인한 진찰실 소파에 걸터 앉아 포켓 속에서 담배를 더듬어 꺼내 물고 기다리기로 했다. 어디서부턴지 낫다구는 소리가 들려 그것이 봄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보니 창 너머 올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복사꽃이 노을처럼 퍼졌다. 갑자기 어깨에 걸친 봄 코트의 무게가 느껴져서 소매를 빼려고 일어서는데 그제서야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나는 담배를 문입으로 쓰게 웃었다. 이것이 환자의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빈 방에 우두커니 앉아 불도 붙이지 않은 빈 담배를 넋을 잃고 빨고 있었다니. 사실 이곳에서 간간히 느끼는 일이지만 정신이 평정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았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건전한 육체와 조용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창살이 박히고 육중한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소라통 같은 병실에 갇혀 생활을 중절당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잘못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사들의 망상적인 정신분석의 희생자들이라고도 할까. 내일이 공판날입니다. 네?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언해 줄 분은 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청년만 하더라도 군의 산책이 허락될 정도로 회복기에 들어있었기는 했으나 며칠 전에 만났을 때에는 드레퓨스 사건을 아주 논리정연하고 타당하게 평했던 것이다.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지도 모르겠다. 국민학교 때 코 밑에 수염을 기른 늙은 교감이 있었는데 엄격하고 완고한 이 교감은 천둥이 딱 질색이었다. 배를 내미는 것이 좀 더 위험을 주는 것이라고 알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앞배가 나오도록
항상 뒷짐을 지는 것이 버릇이었는데 천둥 소리만 들리면 뒤에서 굳게 깍지를 꼈던 손이 그만 머리 위로 올라가 머리통을 얼싸안고 1학년 코올리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남들의 놀림거리가 됐지만 그런 행동을 거듭하는 동안에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인간성에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보면 죄악망상이라는 병명으로 이곳에 입원한 전하가 이 병동 어느 병실에선가 자기는 죄를 지어서 침대 같은 높은 곳에서 잘 자격이 없다고 찬 마룻바닥에서 웅크리고 잔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적인 증세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사유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나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고 앉아 담배에 불을 당겨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일전에 이 방에서 헤어진 전하의 애련한 모습이 떠올랐다. 해가 바뀌고부터 전하는 아주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보다 야위어서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아픔을 사랑이라고 해야 옳았을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무슨 결단이나 내리듯 두어 모금 담배를 3개 빤 후 몸을 고쳐 앉았다.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한주머니에 4절로 접은 엷은 크림빛 종이가 들어있다. 소위 비자라는 것. 시험지 반장가량도 채 못 되는 종이에 깨알만한 영자가 몇 줄 들어박히고 끝에 가서 멋들어진 서명이 갈겨져 있을 뿐 늘상 하숙집 아주머니가 뒤지로 쓰기엔 좀 뻣뻣해서 탈이라고 하는 다른 외국의 휴지와 다를 것 없는 무표정한 종이 쪽지다. 하나 이것은 이 몇 달 동안 내 영혼과 생활을 회오리치게 했던 것이다. 하기야 한때는 이것이 거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다시피 했었다. 27살의 야심이 끌었다. 어쨌든 미국을 가야만 했다. 무엇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 있어서 원대한 꿈이라기보다 차라리 잔인하고 집요한 복수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캐어보면 그렇게도 라이너 대위, 아니 예일대학 고고학 교수 라이너 박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의 악착 같은 면학 태도도 순수한 학문의 탐구가 아니고 그러한 야심의 한 수단이었던 것 같다. 하여튼 미국 유학을 앞두었기 때문에 나는 전하에 대해 얼마만큼은 떳떳했고 모진 뿌리처럼 박혔던 굴욕감과 적개심 같은 것이 한결 가셔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리꼴 큰 기 왔지? 아유, 그거 모르면 이 지방 사람 아니지. 오리꼴은 몰라도 오리꼴 큰 기 왔지 하면은 우리 지방 사람들은 다 알걸? 다 알고 말고. 우리 지방 굴지의 대지주인데. 전하의 집은 우리 지방 굴지의 대지주의 집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작고한 뒤에는 사당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집안 어려운 일가가 안채를 차지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아니꺼운 거드럼을 부리곤 했다. 한식이나 추석 같은 때 말고는 이 꾀죄죄한 일가 사람은 통 볼 수가 없었고 오리꼴 실권은 마름을 맡아보는 내 당숙이 쥐고 있었다. 풍류를 좋아해서 광대들이 떠날 새 없었다는 사랑채 방들은 구들이 빠진 채 그대로 광 대신으로 쓰였고 이끼가 파랗게 낀 기와 고랑에는 잡초들이 멋대로 나서 제법 노란 꽃까지 피웠다. 내 당숙도 무슨 까닭인지 그 큰 집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도 주인집 가족들이 다시는 그 집에 돌아와 살지는 않으리라는 동리 사람들의 숙덕공론을 무언중에 시인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전하의 집에는 이상하게도 추문이 많았던 것이다. 두어질 전에 병원을 찾아왔을 때 원장의 허락을 얻어 둘이서 병원 뒤 언덕을 거닌 일이 있었는데 울먹울먹한 얼굴이 자꾸만 숙여지는 것이 요즘의 버릇이 돼버린 전하는 가느다란 소리로 이런 말을 했었다. 이런 데서 얼마를 지낸 이상 결혼할 자격은 영원히 잃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차라리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탄식이었다. 나는 그만 그녀를 쓸어안고 싶은衝動을 간신히 참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른 상념이 있었다. 그것은 전하의 발병 이래 몇 번이고 내 머리를 스쳤던 것이고 전하의 발병이 나로 인한 것인 이상 나로서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기도 했다. 그것은 해방 직후의 일이었다. 네, 너를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줄 테니 당장 서울로 가자. 나는 처음으로 전하의 서울집에 가보았다. 완고하기만 하던 당숙이 불쑥 중학교에 넣어주겠다고 데리고 상경했던 것인데 그때의 인상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한 것이었다. 계동에 있는 전하의 서울집은 시골집같이 웅장하지는 않았으나 더욱 규모가 짜여지고 호화로웠다. 가구들도 시골뜨기 소년의 눈을 휘황하게 하는 것뿐이었고 얼음장같이 길든 장판하며 손톱 자국 하나 없이 팽팽한 창호지라든가 문가 위에 정연히 놓인 검은 장장의 몇 권의 책들. 그것이 모두 종교 서적이라는 것을 안 것은 뒤의 일이었으나 운치 있게 꾸민 정원의 핀 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집 사람이 부유할 뿐더러 알뜰히 꾸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두 주먹을 각각 두 무릎 위에 눌러얹고 윗목에 꿇어앉았던 나는 이따금 흘끔흘끔 아랫목 쪽을 훔쳐보며 다리 아픈 것도 잊고 있었다. 아랫목에는 40전후에 늙은 누에를 연상시키는 해말간이 생긴 부인이 줄곧 혼자서 말없이 희죽희죽 웃는 낯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그녀보다는 두어 살 손위로 보이는 건강한 부인이 내 당숙하고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내용은 몰랐으나 당숙의 말이 그녀에게는 흡족한 모양으로 소담한 군턱이 두툼한 가슴에 닿을 정도로 서너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이것도 나중에 한 일이었으나 이 건장하고 거만한 부인이 전하의 큰 고모였고 또한 이 집의 주동자이기도 했다. 남자같이 활동적인 동시에 결단성 역시 못지않아 앞을 알아보기나 한 것처럼 일찌감치 친정집에 토지 전부를 넣어 재단을 세웠던 것이고 이날도 토지 관리를 맡아보는 당숙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진학 문제가 들어있을 법도 한 일이었다. 16이라면 중학 입학에는 연령이 넘는 데다가 나이보다도 멀쑥하게 큰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 긴 다리를 주체스로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 밥상이 들어왔다. 우선 첫눈에 섬찟할 정도로 아리따운 30가량의 여인과 중년이 넘은 식모인 듯한 여자가 맞던 둘의 쌍이 아랫목에 놓였다. 자, 들게.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는 아래 제 나가 들겠습니다.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겸상을 들겠습니까? 뒤이어 16쯤 돼 보이는 처녀아이가 한사코 사양하는 당숙 앞에 겸상으로 차린 밥상을 갖다 놓았다. 아름다운 부인은 눈도 들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니 꼭 자기를 빼닮은 12살의 소녀의 손을 끌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상머리에 소녀가 자리 잡는 것을 본 후에야 행주치마를 벗어서 개켜놓고 자기도 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상 앞에 자리들을 잡았으니 곧 식사가 시작될 줄 알았던 나는 다음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그녀들은 숟갈을 들기 전에 모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이없이 오래 계속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아리따운 부인은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고개를 숙인 채 깎아 앉힌 것처럼 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부인뿐이 아니고 옆에 앉은 소녀 역시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늙은 누에 같은 중년 부인은 남들이 하는 대로 깍지 낀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기는 했으나 옆에서 보기에도 그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다. 내려깔았던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밥상을 훑어보다간 전하의 큰 고모 쪽을 이마 너머로 살금살금 핥혀보곤 하는 것이다. 전하의 큰 고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자세부터가 다르다. 오히려 얼굴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간간히 격정에 못 이겨 어깨가 움직일 정도로 고개를 흔들고 깍지를 끼인 손에 힘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란한 식탁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거기 다소곳이 고개를 조아리고 대조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과 어린 소녀의 죄상을 주워 섬기고 있는 고발자의 모습이었다. 이 기이한 광경이 그대로 어린 전하의 환경이었던 것이다. 한무수 권작의 감정이 있는 시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